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그 블로그에 열렸던 소개랑 동작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해 드릴 생각이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 이스티오를 안 쓰시는 분들은 없죠. 사실 뭐 이스티오는 거의 필수라서 다들 쓰시고 계실 거고, 그렇다면 일단은 왜 이스티오 앰비언트 메쉬가 왜 나왔는지, 기존 방식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존에 이제 사이드카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이스티오를 설치하고 만약에 서비스 메쉬를 설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팟별로든 네임스페이스별로든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설정을 하면은 이제 팟 안에 이제 엔보이라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엔보이를 쓰는데 이제 프록시 컨테이너가 하나씩 들어가죠. 그런 방식들을 보통 사이드카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스티오뿐만 아니라 사이드카 인젝션이라는 일종의 약간은 그 방식을 다른 데서도 쓰긴 써요. 근데 사이드카 인젝션이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이게 모든 파드에 컨테이너가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정확한 자원 사용량 계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불필요한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팟별로 컨테이너 하나씩 추가되니까. 그게 완전히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이드카를 동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그게 개별로 꼭 들어가야 되냐,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은 불필요한 자원의 사용량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티오 관련해서 방식이 가지는 문제점들이 또 뭐가 있냐면은, 현재 그러니까 레거시 방식, 지금 사이드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스티오의 팔리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래픽 관련된 정책들도 있고, 예를 들면 라우팅 관련된 거라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소스로 접근했을 때 어떤 데스티네이션, 엔드포인트를 설정할지를 이스티오에서도 지원을 하잖아요. 물론 쿠버네티스 서비스에서도 지원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트래픽 관련된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출발지 파드의 프락시에서 처리를 해요. 여기서 출발지 목적지는 무슨 의미냐면은 팟 제로에서 팟 1로 접속한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팟 제로에서 보통 이제 어떤 특정 서비스로 접근하게 되면 그 서비스 엔드포인트가 팟 1인 거죠. 그러면은 트래픽 관련된 정책은 팟 0에 붙어 있는 컨테이너에서 처리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안 관련된 정책들은 팟 1, 그러니까 목적지 파드의 프록시에서 처리를 해요. 사실 이게 생각해보면은 저렇게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은 트래픽 관련된 정책들은, 왜냐하면은 팟 1로 갈지 팟 2로 갈지, 왜냐하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엔드포인트가 2개 이상이라면 어떤 파드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실은 이제 보내는 쪽에서 처리를 해서 보내야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생각해보면 저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확장성.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파드에 있는 엔보이 컨테이너가 모든 정책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출발지에서 오는 파드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 관련된 정책들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받는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접근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보안 관련된 정책들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확장성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짜잘하게 이제 파드 몇백 개, 몇천 개 쓸 때는 사실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게 클러스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양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유사한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쿠버네티스 엔드포인트 슬라이스라는 게 나온 이유도 그렇고, ETC들을 이제 인터넷에서 외부로 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생각보다 쿠버네티스 API 서버가 해주는 그 스테이트 관리가 생각보다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양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된 측면에서 확장성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성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특정 파드가 해킹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파드에 붙어있는 컨테이너에 클러스터에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문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버깅. 이거는 사실 크게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사실 저도 크게 디버깅 문제 크게 안 와닿긴 한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문제는
이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 어떤 정책은 이제 출발지 파드에 컨테이너를 뒤져야 되고 어떤 정책은 이제 목적지 파드에 이제 컨테이너를 뒤져야 되니까 이제 디버깅하기 힘들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확장성이나 그 불필요한 자원 사용량이 증가하고 사실은 정확한 자원 사용량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는 건 사실 기존부터 공감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라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최근에 관심 있게 봤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나온 게 앰비언트 메쉬예요. 앰비언트 메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두 가지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사이트 인젝션을 대체하는 새로운 컴포넌트가 나온 거죠. 이제 하나는 G터널이라는 거고 하나는 웨이포인트라는 건데 사실 웨이포인트는 그냥 엔보이예요. 예. 여기서 이제 계속 엔보이라는 게 나오는데 엔보이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그 보통 우리가 트래픽 관련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뭐 패킷을 깐 다음에 뭐 이거 좀 뭐 조작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 엔보이라는 오픈소스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별개의 프로젝트였고 옛날에 뭐지 리프트였나? 되게 유명한 미국 회사 스타트업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시작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엔보이라는 게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 엔보이라는 오픈소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결국 뭐 트래픽 처리해주는 뭐 패킷 필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이스트를 쓰면은 뭐 사이드카도 있지만은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뭐 이그레스 게이트웨이 등등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엔보이예요. 내부에 들어가면 다 엔보이를 엔진으로 쓰고 그 엔보이에 뭐 인그레스 게이트웨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그레스를 처리하기 위한 정책들을 받아서 엔보이에 집어넣고 이그레스 게이트웨이는 이그레스 관련된 정책들을 가져와서 엔보이에다가 집어넣어서 공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웨이포인트라는 것도 그냥 엔보이를 쓰는 건데 그냥 엔보이를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엔보이를 기존처럼 사이드카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냥 별개의 파드를 띄운 거죠. 그래서 오버레이 네트워크가 나고 그래서 그 네임스페이스 프록시 웨이포인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는 그런 복잡한 그 정책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모든 파드에 엔보이 컨테이너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성, 보안성, 디버깅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임스페이스별로 하나의 프록시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파드별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임스페이스별로 하나씩의 프록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기존에는 사실은 정책이 하나 바뀌면은 만약에 그 파드가 1000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1000개에 컨테이너가 1000개가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정책이 하나 바뀌면은 1000개에다 업데이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네임스페이스가 하나예요. 만약에 1000개가 네임스페이스 하나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하나의 엔보이만 업데이트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확장성 이제 뭐 그런 문제들 도와줘서 개선됐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얘는 별도의 파드로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불필요한 자원이나 그런 게 없죠 사실은 자원상에 왜냐면은 파드는 파드대로 자원을 쓰면 되는 거고 얘는 별도의 파드로 있으니까 뭐 우리가 뭐 얘를 뭐 리플리케이션을 늘리든 뭐 자원 사용량을 우리가 조절하든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원 사용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게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이따가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는 정책을 처리하기 위해서 출발지 파드 아니면 목적지 파드에 붙어있는 엠보에서 정책들을 처리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별도의 파드니까 출발지 파드랑 목적지 파드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른 노드에 있는 파드에서 정책을 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기존보다는 노드 간 통신은 증가한다는 얘기죠. 네. 두 번 증가하는 거죠. 두 곱이 증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출발지 파드에서 웨이포인트로 갔다가 웨이파드에서 목적지 파드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두 번의 그러니까 노드 간 통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뭐 지금은 이게 사실 이제 거의 POC 단계고 아직 막 그렇게 프로덕션에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분명히 제 생각에는 널리 쓰이기 시작을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도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냥 뭐 예를 들면 네임스페이스별로 프록시를 설치하는데 얘를 사실은 지금은 그 디플로이먼트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만 다시 데몬센서로 설치하면은 뭐 결국에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별로 노드 하나씩 설치가 되는 구조겠죠. 뭐 지금 구조보다는 파드 개수가 늘어나긴 하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불필요한 2개 이상의 노드 간 통신은 제거할 수 있는 사실 뭐 트레이드 오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적재적소에 뭐 필요한 설정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다. 거고 또 웨이포인트는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G터널인데 G터널은 앰비언트 메시를 위해서 새로 개발한 거예요. 예, 새로 개발한 거고 얘가 이제 많이 이제 성능이 많이 포커싱 돼 있고 오버레이 네트워크라고 제가 이름을 적어놨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L4 정책을 처리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터널링을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면 기존에는 그러니까 그냥 이스티오를 쓰면은 무조건 MVO를 거쳐야 돼요. 이스티오를 쓰면은 그러니까 인젝션 사이드카 이거 이스티오를 쓰겠다고 서비스 메시를 쓰겠다고 그냥 파드나 네임스페이스에 설정해 놓으면은 그냥 그 파드나 그 네임스페이스 안에는 모든 파드의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무조건 저기 컨테이너 MVO이드 컨테이너를 거쳐서 나가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버헤드가 크죠. 예. 근데 저게 게다가 L7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패킷을 다 깠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해결하자, 개선하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게 그냥 지금 현재 상태 말고 얘네들이 이제 원하는 최종 형태를 두고 얘기해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파드가 사실은 L7 트래픽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뭐 TCP나 UDP나 그냥 L4를 쓸 수도 있잖아요. 쓸 경우도 많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웨이포인트를 안 쓰는 거예요. MVOE. 그래서 그냥 L4 수준의 정책들은 그냥 G터널에서 그냥 처리하자라는 게 컨셉이고요. 근데 물론 이제 현재 구현 상태는 그냥 L7도 그냥 웨이포인트를 거치게 돼 있긴 해요, 사실은.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은 이상적으로 최종 골은 이제 L7이 아니면 L4 같은 L4 수준은 그냥 G터널에서 다 처리하자라는 거고. 그래서 G터널이 들어갔을 때 트래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은 만약에 팟 0에서 팟 1로 트래픽을 보낸다. 그러면은 G터널 그러니까 그 사이드카로 들어가 있던 MVOE가 모든 트래픽을 흡수했던 것처럼 G터널은 그리고 그 데모셋으로 노드별로 설치가 돼요. 예. 그래서 팟 0의 트래픽은 만약에 팟 0의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그 같은 노드에 있는 G터널 0으로 무조건 전달이 돼요. 그리고 나서 G터널 0에서 그 L4 정책 간단하게 뭐 L4 정책을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웨이포인트가 필요가 없으면 안 쓰면은 그냥 그 팟 1로 보내줘. 팟 1로 보내면은 팟 1이 그냥 받는 게 아니고 팟 1에 있는 그 G터널에서 이거를 가로채서 자기가 필요한 정책들을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팟 1로 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게 그냥 앞단에서 봤던 사이즈랑 똑같죠? 팟이요. 팟이 팟이야. 노드2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팟 0에서 팟 1로 패킷을 보내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고. 그럼 잠깐 얘기 나오면 L4면은 IP 어드레스 주소는 TCP까지. TCP IP 어드레스. L7은 뭐예요? HTTP 같은. 뭐 여기서 URL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책도 그냥 우리가 포트에다가 대고 타는 정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ISTO의 팔리시 같은 거 보면 그냥 포트만 주고 이렇게 그 사용하는 정책들이 있고, 뭐 HTTP 뭐 헤더라든지 URL 가지고 처리하는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쭉 잘라서 얘기하면은 그냥 포트 관련된 정책들은 그냥 G터널에서 다 처리하고 굳이 MVO 보내지 말고 HTTP 관련된 그 프로토콜들만 웨이포인트로 보내서 이제 처리하는 뭐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G터널이 왜냐면 G터널은 그냥 저렇게 돼 있으면 그냥 패킷을 안 깐다는 얘기거든요. L7까지니까 어차피 IP 포트만 가지고 정책들을 처리하니까 그 패킷을 안 까요. 그러니까 되게 가볍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쟤는 러스트로 개발돼 있어요. 러스트로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eBPF를 쓰고, 그리고 오늘 이따가 뭐 동작 과정 좀 설명드릴 때 eBPF 기준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좀 약간 성능에 많이 포커싱 돼 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아직 개발당 상용해서 쓸 수 있는 단계는 아닌데, 지금 현재 코드 상태를 봤을 때는 그냥
G터널이 잘 동작한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한 상태? 검증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웨이포인트 어차피 MV에 그냥 가져다 쓰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은, 근데 사실 이제 정책을 처리하는 부분이 아직 개발이 많이 덜 돼 있긴 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하여튼 올해나 내년까지 개발이 되고 나면은 뭐 프로덕션에서 쓸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짧게 간단하게 H본, 제 터널링에 H본이라는 걸 써놨는데 저게 뭐냐면은 그 HTTP2 커넥트라고 해서 저게 그 웹소켓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HTTP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약간 뭐 원래 이제 커넥트 리스트였다가 뭐 HTTP2가 나오면서 약간 이제 커넥트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스트리밍한테 보낼 수 있게끔 많이 개선됐잖아요. 이제 H본이 그냥 HTTP2 커넥트를 이용해서 터널링 하시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트래픽을 보내면은 G터널에서 HTTP2 커넥트 위에 그냥 트래픽을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전형적인 터널링이죠. 예. 근데 이제 HTTP를 쓰게 되면은 좀 여러 가지 사용할 때 장점이 있어요, 사실. 왜냐면 HTTP 헤더에 뭐를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H본이라는 걸 쓰고 있다. 터널링을 위해서 H본이라는 걸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예. 그래서 동작 과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제가 뭐, 사실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실용을 했었기 때문에 eBPF가 되게 친숙하지만 eBPF가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놈 메서드이 뭐고 왜 좋다고 하는지를 짧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eBPF 자체는 그 커널 안에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일종의 바이트 코드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트 코드라는 얘기는 우리 자바를 쓰면은 컴파일 하면은 자바 바이트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자바 바이트 코드를 배포하면은 뭐 그애가 이제 X86 위에서 돌든 암 위에서 돌든 파워PC 위에서 돌든 간에 그냥 런타임에 걔를 변환해서 실행을 하죠. 그런 것들 보통 이제 바이트 코드라고 하는데 eBPF는 그냥 커널이 지원해주는 그냥 일종의 바이트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하여튼 뭐 버클리 하여튼 무슨 넷필터, TCP 필터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BPF라는 게 나왔었는데,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필터 같은, 패킷 필터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은 생각보다 필요한 기능들이 많을 거잖아요. 굉장히 다양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때그때마다 커널 안에다 코드를 집어넣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사실. 커널 안에 코드를 넣는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들이 BPF라는 걸 만들어서 그 BPF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해서 커널 안에 넣으면은 걔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게끔 해줬는데, 이제 그거를 익스텐디드 한 거예요. 걔는 BPF라는 건 이제 저게 버클리 패킷 필터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저걸 앞에 2가 익스텐디드고, 그러니까 패킷 필터를 위해서 나온 바이트 코드를 그러니까 공용으로 만든 거에 eBPF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커널 안에 우리가, 왜냐면은 기존에는 사실 우리가 어떤 커널 안에 어떤 코드를 넣으려고 하면은 모듈을 개발한다라든지 그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사실은 모듈밖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죠, 사실. 왜냐면 빌트인 시키는 건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모듈 형태로 개발했었다면 모듈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사실은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eBPF는 그냥 eBPF 형태로 그냥 우리가 코드 개발해서 그냥 실행시키기만 하면 되니까, 꼭 이제 커널 커뮤니티에 검증을 안 받아도 되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빨리 할 수 있고 좀 유지보수도 편하고 등등등의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커널 안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삽입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eBPF 자체고, 그렇다면 우리가 커널 안에 코드를 삽입했는데 그 삽입되는 코드가 어디서 어떻게 동작할지 또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예를 들면은 시스템 콜에도 eBPF로 붙일 수 있는 일종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시큐리티 관련된 엔진을 개발한다. 실제로 지금 eBPF를 가장 많이 쓰는 데가, 제가 이제 이 실리움이랑 이제 앰비언트 메시지 소개해드릴 약간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컨트롤 해주는, 트래픽 저해해주는 쪽이랑 그 보안 관련된 쪽. 왜냐면은 보안 관련된 쪽은 보통 이제 보안 관련된 것들은 시스템 콜을 많이 이제 후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eBPF 코드를 이제 시스템 콜에다 후킹 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기존보다 훨씬 더 개발하기 쉬워졌죠. 네.
그래서 그 EBPF가 나오고 나서 그 시큐리티, EBPF 기반의 시큐리티 엔진이 사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예. 이렇게 시큐리티 쪽이랑 트래픽 제어 쪽 두 가지가 가장 널리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트래픽 제어할 때는 그 보통 여기 보시면 이게 맨 앞쪽에 보시면은 스타트에서 EBPF, XDP, EBPF 뭐 이런 게 있죠. 인그레스 큐 디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이 저게 해상도가 안 좋아서 이거 중국산 이거 사람인데 이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인그레스랑 이그레스에 우리가 원하는 EBPF 코드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조금 두리뭉실한 게 내가 써본 몇 년 전에 잠깐 써봤을 때는 EBPF EBPF를 써봤을 때는 커널 함수를 뭐라 했더라? 하여튼 EBPF 라이브러리 EBPF를 위한 시스템 콜이 있고 맞아. 그 시스템 콜에다가 커널 함수 이름인가 뭐를 전달하면 맞아, 그렇게 돼 있어. 그 커널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내가 전달한 함수가 호출되고 그거 하고 나서 트레이스 포인트고 그거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이것도 다른 다른 그러니까 EBPF를 그거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그 방금 기호가 얘기했던 거는 그거 EBPF가 나오기 전에도 어떤 게 있었냐면 트레이스 포인트라고 해서 우리가 커널에 익스포트되어 있는 함수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후킹 코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 트레이스 포인트는 내가 이미 커널을 빌드할 때 어디에 갈지를 트레이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EBPF는 그런 거 일단 없고 그 트레이스 포인트에다가 EBPF 코드를 실행되게끔 해줄 수도 있어. 그런 기능도 있어. 그렇지. 근데 내가 썼던 거는 그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무 조작을 안 한 그냥 커널 함수인데 그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 커널 함수가 호출되기 전이라고 해야 되나? 전과 후를 잡을 수 있지. 어쨌든 그 커널 함수의 인자값을 내가 만든 EBPF 함수가 캡처를 해가지고 그것도 있어. 뜯어보고 그거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이제 후킹을 하기 위한 이제 트레이스 포인트 관련된 유사한 기능들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커널 안에 보면은 저기 이제 커널 안에 보면은 저기 이제 그 인그레스 쪽 코드에 보면은 EBPF를 호출해주나요? 그 함수가 들어가 있어. 그렇게 호출하는 코드도 있어. 대신에 그게 호출되는 EBPF 함수는 내가 만들거나 아니면 그치. 그리고 어느 정도 악용을 하면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걔는 약간 특정 목적의 EBPF 후킹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인그레스랑 이그레스 등등등의 소켓이라든지 이런 거에 달려있는 그 EBPF를 호출해주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트래픽 제어를 하기 위한 용도의 이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거기서 호출되는 EBPF 코드는 C로 하던 뭐 러스트로 하던 사실 상관없죠. 왜냐면 EBPF 코드를 컴파일만 하면 그러니까 아무 언어 무슨 언어로든 상관없으니까 내가 주로 싫어하진 하지 아직. 빌드 해놓고 지정을 하면은 그 지정들을 결국에는 이게 뭐 C로 개발했냐 러스트로 개발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냥 이제 컴파일만 EBPF 바이트 코드로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EBPF가 그냥 X86이나 ARM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C나 뭐 파이썬이나 러스트로 개발해서 네이티브로 컴파일하게 되면 X86 코드가 나오고 ARM용 코드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컴파일했을 때 EBPF 바이트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그냥 오브젝트를, 그러니까 EBPF 바이트 코드로 구성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그냥 커널 안에 던지면은 걔가 그걸 런타임에 이제 X86이면 X86으로 변환해서 실행시켜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쪽 끝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양쪽 끝만인 거예요? 아니, 중간에도 있어. 중간에도 있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저 끝이거든. 대부분 저 끝만 쓰고, 뭐 그 안에서 소켓 쪽을 후킹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 앰비언트 메신 어차피 인그레스랑 인그레스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제 실용 쪽 가면은 사실은 더 복잡하긴 하고. 그래서 저 포인트가, 일단 뭐 EBPF 하여튼 대충 그렇고, 뭐 궁금하신 것도 여쭤보셔도 되고, 어찌됐든 간에 EBPF 자체는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EBPF 왜 좋다 그러느냐?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IP 테이블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뭐 트래픽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근데 IP 테이블, IPVS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커널이 제공하는 넷 필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넷 필터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색깔 칠해져 있는 링크 레이어, 네트워크 레이어, 프로토콜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걸 보통 이제 네트워크 스테이라고 하는데 리눅스 커널,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냐면 패킷이 들어오면은 저기를 다 거치고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받든지 아니면 라우터라면 이제 저기를 다 거쳐서 다른 노드로 라우팅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사실은. 뭐 이거는 이렇게 제어하고 싶고, 저거는 싶고, 저거는 저렇게 제어하고 싶고. 그러려면은 커널 안에 뭔가 기능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개발할 때마다 커널을 뜯어 고쳐서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넷 필터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넷 필터는, 대충 보니까, 예를 들면 보통 이제 트래픽 제어할 때, 트래픽 제어할 때 대충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이제 보통 이제 수정을 하는구나. 그럼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IP 테이블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뭐 맹글, 뭐 우리가 나트나 뭐 이런 것들도 다 넷 필터를 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소스 나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 리눅스 네트워크 스택에서 이 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설정 가능하게 해주면은 이제 대부분 쓸 수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패킷을 드롭시킨다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설정만 하면 되게끔. 근데 우리가 설정을 했을 때 그걸 동작시켜주는 코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코드가 넷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딱 보기에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설정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해 보이지만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기능은 이건데 저걸 다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알맹이가 다 비어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든 거쳐서 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오버헤드가 크다, 되게 무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IP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설정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미묘하게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각했었고, 물론 이제 그건 이제 IPVS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개선되긴 했었지만, 걔네들도 여전히 넷피터를 쓰기 때문에 여전히 무겁죠,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EBPF가 나오면서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를 아예 안 고치는 거예요. 중간에 저 굉장히 복잡한 저 단계를 하나도 고치지 않고 그냥 인그레스, 저기 패킷이 들어오자마자 인그레스에서 그냥 필요한 거 처리해버리고, 패킷이 그냥 나갈 때 인그레스에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원하는 어떤 정책, 뭐 어떤 틀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짜고 싶은 코드를 EBPF부터 컴퓨터에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제약상, 물론 이제 EBPF라는 것 자체가 가장 제약상이 있어. 사실은 EBPF 코드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시는 게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를 모두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커널 안에 있는 코드를 함수를 마음대로 불러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래서 제약상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언어적인 제약이고, 그러니까 기능적인 제약은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알고리즘 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작년인가 재작년에까지는 루프가 허용이 안 됐었어요. 루프 허용 안 됐어. 루프가 안 됐어요. 왜냐면 커널 안에서 루프가 인피니티 루프 걸려버리면 말 그대로 된 거잖아. 그런 제약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웹 필터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L4, 그러니까 TCP IP를 어떤 제어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까지 얘가 패킷을 까는 거를 주잖아요, 필터는. 여기다가 내가 노란 부분이나 연두색 부분에다가 뭘 집어넣는. 근데 EBPF에서 만약에 인그레스에서 뭘 하겠다. 그럼 내가 패킷을 받았어. 그럼 그걸 까는 거를 내가 다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는 간단한 건 잘 모르겠어요. 까는 거야, 뭐 그냥. 어차피 사실은 L4까지는 L4까지는 간단하니까. 어차피 걔는 이제 L7을 하진 않거든, EBPF에서. 그러니까 NLT 기능을 넣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간단한가? 그냥 했던 똑같아. 간단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그게 이제 패킷이 들어오면 SKB라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SKB가 결국 이제 뜯어보면은 이더넷 헤더가 있고 IP 헤더가 있고 그 TCP나 UDP 헤더가 있어. 그럼 결국 이제 납득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TCP나 UDP 헤더에 수정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EBPF로 만약에 HTTP 필터를 짜겠다. 그러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겠지, 사실. 왜냐면 그 EBPF 제약상을 다 해결하면서 이거를 짤 수 있냐도 사실 문제고. 네.
그래서 크기도 커지고, 왜냐면 이게 오브젝트 크기 사이즈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L4까지. 그래서 이제 IP랑 TCP 혹은 UDP 포트까지만 이렇게 보통 이제 만지고 조작하고 하는 수준에서 지금 메시령이나 뭐 앰비언트 메시 정도의 기능들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대부분 이제 텍스처라는 게 사실 거의 포트에서 끝나기 때문에 까지. 예. 보통 이제 이더넷이랑 이따가 동작 과정 설명해서 좀 더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더넷이랑 IP 헤더랑 이더넷에도 IP 헤더 사실은 트랜스포트 헤더 정도면 사실은 예. 원하는 것들은 다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eBPF가 대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시큐리티 쪽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eBPF가 나오기 전에 이제 시큐리티 엔진을 짜기 위해서 뭐 시스템 콜을 이제 루팅하고 뭐 이런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뭔가 각 커널 안에 들어가는 일종의 레이어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마찬가지 동일한 방식으로 좀 더 이제 가볍게 좀 더 파워풀하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요래서 이제 필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통 이제 IB 테이블 쓰던 것들이 eBPF로 많이 넘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인 것, 얘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네임스페이스 얘기를 좀 해야 돼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간단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버추얼 머신이 있고 컨테이너가 있잖아요. 버추얼 머신은 이제 VMware나 KVM, 젠, 뭐 QM을 같은 것들 보통 이제 가상 머신이라고 하고, 그림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하이퍼바이처 위에 가상 머신, 그러니까 피지컬 머신,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서버를 보통 피지컬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은 그냥 소프트웨어로 구현해 놓은 머신이에요, 그냥. 근데 그 버추얼 머신 안에다가 뭐 리눅스를 설치하고 뭐 이렇게 스택을 올리는 방식을 보통 이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고, 컨테이너는 그냥 커널은 하나예요, 그냥. 커널은 하나인데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를 들면은 우리가 팟을 2개 띄워 놓으면은 팟 2개가 예를 들면 PS-EF 해보면은 프로세스 목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LS 해보면은 파일 시스템 목록도 다르고, 넷, 뭐 IP 어드레스, 뭐 넷스테이트 해보면은 보이는 소켓도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게 이게 네임스페이스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게 이제 네임스페이스는 진종의 그냥 아이솔레이션 해준다? 격리시켜주는 기능이고, C그룹은 이제 그 격리된 것들을 약간 이제 일종의 제약하는 자원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약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 기반이니까 오른쪽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가상 버추얼 머신이 격리성은 가장 좋긴 해요, 사실. 왜냐면 얘는 그냥 가상 머신에 그냥 CPU랑 메모리 이런 거 다 박아버리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격리성은 제일 좋죠. 아예 커널 자체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오버헤드가 커요. 네. 그렇지만은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커널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찝찝하죠, 사실은. 격리성도 가상머신에 좀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성능이 좋죠.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제 컨테이너 그냥 네이티브랑 동일한 성능이니까, 사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뭐 가상머신이 뭐냐, 뭐 컨테이너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동작 과정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설명할 때 네임스페이스라는 개념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임스페이스, 가상머신에 대해서는 사실, 뭐 가상머신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아실 필요 없는데, 네임스페이스랑 C그룹에 대해서는 아실 필요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쿠버네티스 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동작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 내용이 사실 되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는 더 어렵고, 예, 근데 제 개인적인 목표는 뭐 이거를 코드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 같이 분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동작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거를 코드 레벨에서 내가 확인하고 이해하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우리가 툴을 사용해서 뭔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 얘가 이렇게 동작하는구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아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네. 그 공격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왼쪽에 뭐 H본은 제가 앞단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 여기서 보면은 G터널과 웨이포인트는 서로 H본으로 터널링을 해요.
지금 이제 구현상에서도 네, 뭐 H4는 HTTP2 기반의 이제 뭐 터널링 구글의 네트워크를 보내주는 뭐 터널링이라는 걸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앞단에 본격적인 설명을 하기 앞서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VETH라는 게 있어요. 이게 VETH가 처음 들어보실 텐데 대부분은 이게 지금 보시면 노드 0만 기준으로 봤을 때 노드 0에 노드 0에 박스가 있고 노드 0 위에 올라가 있는 뭐 주피터 랩이랑 G터널 박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분리된 네임스페이스예요. 네트워크든 여러 가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노드 제로에 할당되어 있는 IP와 그 주피터 랩 파드에 할당되어 있는 IP는 서로 다른 IP죠. 그리고 실제로 IP 어드레스 쇼 해보면은 서로 안 보여요. 그냥 전혀 다른 디바이스인 것처럼 동작을 해요. 뭐 가상머신은 아니지만 네임스페이스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로 간에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서로 간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뭔가 뭐 라우터처럼 뭔가 이렇게 라우터 설정한 다음에 뭐 포워딩에 살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앞에 얘기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사실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저 포워딩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굉장히 느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게 VETH예요. 네. VETH는 약간 특수한 가상 네트워크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쟤는 역할이 되게 심플해요. 그냥. 예를 들면 그 주피터 랩 기준으로 ETH0의 성이 이 VETH0가 있죠. 만약에 주피터 랩에서 우리가 패킷을 보내요. 그러면 ETH로 우리가 보내요. 그러면 ETH는 자신과 연결되는 VETH로 무조건 보내요. 패킷을 전달해버려요. 그러면 결국에는 서로 분리된 디바이스인데 그냥 일종의 IPC 한 번으로 그냥 보내는 거죠. 다른 라우팅을 이런 게 거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VETH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노드 2번에 보시면은 VETH4로 패킷이 올라오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VETH4에서 받은 패킷은 무조건 VETH4로 보내버려요. 저거를 좀 페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이제 받은 거 전달해주고 받은 거 전달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유용한 이유는 하나의 커널안이 있으니까. 하나의 커널안이 있는데 네임스페이스만 분리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네. 만약에 가상머신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서로 다른 커널이니까 IPC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RPC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의 커널이잖아요. 네임스페이스만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VETH라는 걸 쓴다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VD 실력도 그렇지만 앰비언트 메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eBPF 코드를 삽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짓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인그레스, 이그레스를 저렇게 우리가 필요한 포인트에다가 삽입을 해요. 네, 이제 동작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통신 패킷, 수신 패킷을 써놓은 건 뭐냐면은 처음에 사실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저기서 얘기하는 통신 패킷은 그러니까 파드 입장에서 송신이에요. 그러니까 파드 입장에서 송신을 우리가 제어하고 싶어. 파드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내는 패킷을 우리가 제어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eBPF를 삽입하기 위해서는 앞에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그레스, 인그레스 여기다 삽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만약에 ETH의 이그레스에다 두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파드에서 보내니까. 그러니까 ETH 0에 나가기 전에 이그레스에다가 우리가 eBPF 코드를 삽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VETH다 보니까 ETH 0에서 나온 거는 무조건 VETH로 입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VETH의 인그레스, 그러니까 VETH가 수신하는 패킷이 결국에는 이제 그 파드의 통신 패킷이 되는 거예요. 쟤네들이 한 쌍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송신 패킷은 보통은 그 VETH의 인그레스로 우리가 잡아요. 조작을 해요. 그러니까 인그레스는 사실은 인그레스는 수신인데, 그러니까 VETH적으로 페어링이 되기 때문에 VETH의 수신은 파드의 송신인 거죠. 이게 처음에 헷갈릴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안 헷갈리게 그냥 그러면은 파드의 이그레스로 하지 그냥. 그게 직관적이고,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인벤트 메시나 신용 같은 경우에는 호스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 동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VETH 만드는 게 쉬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터널도 그렇고 그 실리움도 그렇고 걔네들 우리가 파드 실행할 때 네트워크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설정 호스트 네트워크를 안 키면은 그냥 독립적인 네임스페이스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를 쓰는데 호스트 네트워크를 설정하게 되면 그냥 호스트 네트워크를 써요. 그냥 호스트 네트워크 스페이스를 써요. 이제 그렇게 보통 쓰기 때문에 그 모든 파드를 제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파드에 뭔가 우리가 eBPF를 삽입할 때 그냥 같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VETH에다가 eBPF 코드를 삽입하는 게 수월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이유가 있긴 하지만 일단 동작 과정 말씀드려서 좀 더 설명해드릴게요. 예, 수시는 반대죠. 수시는 반대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파드 입장에서 수신을 조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ETH4의 인그레스에다가 eBPF를 삽입하는 게 더 직관적이죠,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이유로 VETH의 이그레스. 그러니까 왜냐면 VETH에서 송신하는 거는 무조건 ETH4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VETH의 이그레스에다가 우리가 eBPF를 삽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VETH가 다 페어링 되어 있으니까 VETH0은 ETH0과 VETH1은 ETH1과 다 페어링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VETH의 인그레스는 해당하는 패킷의 송신 패킷, 그 다음에 이제 VETH의 이그레스는 페어링 되어 있는 파드의 수신 패킷을 조작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ETH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뭐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조금 더 설명드리고 다다음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더 약간 이제 실제로 이제 뭔가 실습 비슷하게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뭐 사실 이거를 이렇게까지 보는 이유는 뭐 이제 전 직장에서부터 같이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 이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 쓰기 위해서 보통 이제 컨테이너 사실 쿠버네티스 그 자체는 그냥 스테이트 매니징밖에 아니에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뭔가 그걸 임플리멘트 해주는 것들 보통 이제 CRI, 그러니까 런타임, 우리가 뭐 이제 도커나 뭐 CRI-O라고 부르는 애들, 그 다음에 뭐 CSI, 뭐 CNI, CSI, 뭐 CNI, CNI가 이제 컨테이너 네트워킹이고,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동작해야 돼라는 걸 이제 정의해 놓은 것 뿐이고, 그렇게 동작하기 위한 설정 정보를 관리해주는 역할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애는 CNI거든요. 근데 그 CNI가 대표적인 게 이제 칼리코나 뭐 실리움 뭐 등등 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이런 과정들을 모르면은 정말로 손 쓸 수가 없는 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여력이 되시면 이걸 이제 실리움이나 뭐 커널이나 등등을 이제 코드 레벨까지 보면 좋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이 정도라도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위험하다. 실제로 제가 밭에 있을 때도 실리움 쪽에서 문제가 생겼던 게 사실은 한 대여섯 번 돼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앰비언트 메쉬도 제가 블로그에다 하나 올렸었고, 뭐, 한쪽에서 올릴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렇긴 하지만,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은, 뭐, 어느 정도는 동작 과정이나, 뭐, 코드 레벨까지 분석하지 못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 우리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정보들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되면 우리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폭이 넓어지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사실 좀 실리움도 많이 얘기를 했었지만은 실리움이랑 앰비언트 메시랑 이게 하는 짓거리가 사실은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다기보다는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 얘도 이제 트래픽 패킷을 막 일로 보내도 저로 보내도 하잖아요, 사실은. 실리움은 그게 역할이고, 그게 그놈의 본연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되게 비슷해요. 이게 아마 뭐 칼리코의 EBPF 버전도 아마 비슷할 거고, 그래서 뭐
앰비언트 메시 이걸 하나를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필요해지면은 뭐 C16이나 다른 eBPF 기반의 뭔가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제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도 용이할 거다.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오른쪽은 기준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계속 eBPF나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쭉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은 일단은 주피터랩에서 엔진X로 접속하는 거예요. 그냥. 주피터랩에 우리가 이제 그냥 콘솔 들어가서 그냥 컬로 그냥 엔진X를 접속한 거예요. 그냥. 그랬을 때 이제 패킷이 어떻게 나가느냐. 응답은 빼버렸고 그냥 이제 보내는 쪽. 그러니까 주피터랩에서 이제 요청 메시지가 엔진X로 가는 과정을 지터널이랑 웨이 포인트 거쳐서 가는 과정을 그냥 도식화한 거예요. 그냥 없으면, 만약에 이제 지터널이랑 웨이 포인트가 없으면, 그냥 패킷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ETH로 가서, 여기서 이제 콜을 던지면, 뭐, 이렇게 와서, VATH로 무조건 보낸 다음에, 여기서, 저기 뭐, 어차피 10.88.135.163으로 접속했을 거거든요. 콜로 이제 DNS 변환하면 이제 저 주소가 뜰 거니까. 그러면은 저 주소는 다른 노드잖아요. 그러면 이제, 노드의 피컬 이더넷으로 갔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갔겠죠. 만약에 지터널이랑 웨이포인트가 없었으면. 근데 이건 이제 지터널 앰비언트 메시를 켰잖아요. 그때 이제 패킷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패킷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패킷에 붙어있는 헤더들, 그러니까 페이로드 말고 헤더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주소가 여러 개가 달려있죠. 그 페이로드의 바로 앞에는 포트 주소가 달려있어요. 얘가 TCP를 쓰냐 UDP를 쓰느냐에 따라서 목적지, 그러니까 그 출발지 주소와 목적지 주소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주소는 그리고 무조건 출발지 목적지 주소 페어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낸 놈이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CP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UDP는 아직 터널링을 지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TCP 기준으로 소스 TCP 포트와 데스티네이션 TCP 포트가 한 쌍으로 붙어 있어요. 페이로드 바로 앞에.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IP 헤더가 붙어 있죠. 그러면은 소스의 IP 주소와 목적지의 데스티네이션의 IP 주소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라면은 IP 목적 출발지 주소는 10.69.111.36이겠죠. 목적지 주소는 10.88.135.163이겠죠. 그리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이더넷 주소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 기준에서는 이더넷 주소는 출발지 이더넷 주소는 저기 ETH0의 이더넷 주소예요. 그리고 목적지 주소는 VETH0의 목적지 주소예요. 왜냐면은 무조건 VETH0으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VETH0이 받아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그레스를 올리고 이렇게 라우팅하고 포워딩하고. 그러기 위해서 주피터랩 입장에서는 그 이더넷의 목적지 주소는 VETH0의 이더넷 주소예요. 그러면은 일단 왔어요. VETH0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원래대로라면 ETHX로 가야 되잖아요. ETHX, 그러니까 로드 제거의 피지컬 주소로 가야 되겠죠. 왜냐면은 목적지 주소가 10.88.135.163이니까 라우팅에가 경로 찾아보면은 ETHX 타고 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드의 송신 패킷을 어디서 제어해요? VETH0의 인그레스에서 제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EST와 앰비언트 메시 쪽에서 그 VATH의 인그레스에다가 eBPF 코드를 삽입해놨어요. 다음에는 기회가 되면 그 코드도 그냥 살짝 보여드릴게요. 사실 코드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eBPF 코드 자체는. 코드 자체는 진짜 몇십 줄밖에 안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지, 코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근데 그 하는 일만, 역할만 설명을 하면은 저기서 해주고 싶은 일은 뭐예요? 첫 번째 일단 G터널을 보내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같은 노드에, 그러니까 G터널은 데모셋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노드에 G터널이 하나씩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 같은 노드에 있는 G터널에다가 이 패킷을 일단 보내고 싶은 거예요. 보내서 걔가 뭔가 처리해 주게끔 드롭을 시키든 뭐 다른 데로 보내든 지가 알아서
하게끔. 그러면은 치턴으로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그레스 A에서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은 이더넷 주소를 ETH1의 주소로 바꿔요.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이그레스 A에서 하는 역할은 그 목적지 이더넷 주소. 그러니까 하나의 패킷, 그러니까 방금 패킷을 하나 받았을 거잖아요. 그 패킷 보통 이제 커널에서는 SKB라는 걸로 패킷을 관리하거든요. 그 SKB의 그 이더넷 목적지 주소를 ETH1로 바꿔요. 그 다음에 VETH1로 그냥 패킷을 강제로 리다이렉션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그 인그레스 A를 거치고 나서 패킷이 VETH1로 들어가요.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VETH1에서 1로 수신된 거는 무조건 ETH1로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ETH1에서 패킷을 받았는데 목적지 이더넷 주소가 자기 이더넷 주소잖아요. 왜냐면 인그레스 A에서 바꿔놨으니까 이미. 그래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게 하나라도 빠져있으면 동작 안 해요. 그러니까 이그레스 A에서 이더넷의 목적지 주소를 ETH1의 그 피지컬 주소로 바꿔놨고, 그리고 이제 VETH1로 강제로 삽입했기 때문에, 왜냐면은 저거를 일반적인 라우팅 용으로 VETH1로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저 IP는 쟤랑 상관이 없는 IP잖아요. 그러니까 저 엔진엑스의 IP 주소는 G터널 영어가 아무나 상관없는 주소예요. 그냥 저걸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디바이스에다가. 그리고 저기 VETH1로 들어온 거는 그냥 VETH 공작 특성상 ETH1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ETH1에서는 패킷을 받으면 확인할 거잖아요. 이게 나한테 온 패킷이 맞나? 근데 이더넷의 목적지 주소가 이더넷 주소잖아요. 그러면 받은 거예요. 근데 일단 받긴 받았죠. ETH까지는 통과했어요. 그 이더넷 주소까지는 통과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IP 주소랑 포트가 다르잖아요. IP 주소, 그 방금 받은 패킷의 IP 주소는 뭐예요? 엔진엑스 주소잖아요. 10.88.135.163이잖아요. G터널 주소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IP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 하기 위해서 인그레스 B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그레스 B는 보통은 이제 그냥 웬만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 그 eBPF 코드를 그 네트워크 호스트 네트워크 네임스페이스에다가 집어넣는데 이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G터널에는 그 파드 네임스페이스에다가 eBPF 코드를 삽입을 해요. 그래서 인그레스 B가 하는 역할이 뭐냐? 얘를 그 IP가 내 IP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받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써본 적이 없을 텐데, 보통 이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많이 써봤을 텐데, 그 패킷에다가 마킹을 할 수 있어요. 그 패킷에다가 마킹을 하고, 그래 IP 테이블, 그러니까 IP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특정 마크를 가지고 있는 애를 이제 경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실습 비슷하게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G터널에는 어떤 라우팅 설정이 있냐면은, 그 예를 들면 100번이라고 마킹되어 있는 패킷은 무조건 로컬로 받아 라는 라우팅 룰이 있어요. 그래서 저 인그레스는 이렇게 들어온 방금 받은 패킷에 마킹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제로 100번. 그러면은 IP가 하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얘가 나한테 온 패킷이구나 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원래 저런 짓을 안 하면은 얘는 패킷이 드롭이 돼요. 왜냐하면 얘는 라우터처럼 포워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우터라면 사실 포워딩 이 기능이 켜져 있으니까 패킷을 뭐 따로 보낼 거잖아요. 근데 얘는 포워딩 설정이 켜져 있잖아요. 라우터가 아니니까, 라우터 손해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마킹 룰을 이용해서 다른 IP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IP까지 통과.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포트가 있죠. 왜냐면 포트도 나랑 하든 상관이 없는 포트잖아요. 왜냐면 그건 엔진엑스가 보고 있는 포트니까. 여기서 인그레스 B가 하는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IP를, 그러니까 로컬 IP가 다른데도 내가 받기 위해서 패킷에다 마킹을 하는 것 하나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포트 번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인바운드 포트를 15,001번을 쓰고 아웃바운드 포트를 15,008번을 쓰는데, 얘 입장에서는 아웃바운드거든요. 왜냐면 파드가 내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15,008번으로 그냥 강제로 패킷을 전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5,008번은 리슨하고 있어요. G터널에. 그래서 15,008번을 리슨하고 있는데, 목적지 주소가
그러니까 목적지 포트가 15008번이 아닌 애들을 그냥 강제로 그냥 그 15008번 소켓에다가 밀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G터널이 그 전혀 상관이 없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그럴 때 처음, 그러니까 파드, 주피터의 파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더넷 주소, IP 주소, 포트 주소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방금 말씀드렸던 인그레스 A와 인그레스 B에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G터널이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G터널에서 그 주피터 랩에서 이제 엔진엑스로 패킷을 보낸 다음에 G터널에서 네스테이트 해보면은 정말로 주피터 랩과 엔진엑스를 이제 주소를 하는 소켓이 있어요. 네. 이거 내용 그 리스트업은 안 되는데 그게 이제 같은 그게 필터링 돼서 저게 소켓이 생성돼 있어요. 네. 그래서 G터널이 받았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냐면 보통 이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거를 트랜스페런트 프록시라고 해요. 트랜스페런트 프록시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트랜스페런트 프록시랑 뭐 반대는 이제 뭐 논 트랜스페런트 프록시겠죠. 그러니까 투명하지 않은 프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중간에 프록시를 두잖아요. 투명하지 않은 프록시는 그냥 그 프록시 주소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걸 보통 투명하지 않은 프록시라고 하고, 투명한 프록시는 뭐냐면은 중간에 프록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예, 이게 전형적인 트랜스페런트 프록시. 예, 왜냐면은 주피터의 입장에서 프록시 주소로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원래 목적지 원하던 목적지 주소로 접근한 건데 중간에 그냥 이제 여러 가지 조작으로 이렇게 껴든 거죠.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걸 트랜스페런트 프록시, T 프록시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G터널에서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고 여기서 현재 기준으로는 웨이포인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엔진엑스가 디폴트 네임스페이스 있잖아요.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만약에 웨이포인트가 등록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웨이포인트로 보내게 돼 있어요. 지금 코드상은 그래요. 네, 제 생각엔 나중에 못지않아 이제 그걸 정책에 따라서 웨이포인트로 보내든 아마 그냥 바로 보내든 뭐 그런 것들이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분으로 이제 웨이포인트로 이렇게 싹 타고 나가요. 3분으로 가는데, 그러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 주소는 웨이포인트의 주소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죠. 왜냐면 그럼 원본 주소는 원래 이제 파드가 보내고자 했던 목적지 주소는 그거는 H0에 HTTP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HTTP의 호스트에 그 주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래서 HTTP를 쓰는 장점이 있죠, 사실. 왜냐면 그게 없으면은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또 뭐 IP 헤더를 쓰든 옵션 헤더를 쓰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웨이포인트가 일단 패킷을 받죠. 웨이포인트가 패킷을 받고 나면은 웨이포인트는 HTTP 헤더로 확인을 해요. 호스트 주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재밌는 거는 웨이포인트 입장에서 목적지 주소는 그러니까 웨이포인트가 받은 패킷의 소스 주소, 그러니까 출발지 주소, 이 패킷을 보낸 놈은 사실은 주피터 랩 주소예요. 그게 G터널이 트랜스페런트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웨이포인트 입장에서는 그 패킷의 출발지 주소와 HTTP 호스트에 있는 주소를 합치면은 그게 이제 주피터 랩 주소와 엔진엑스 주소죠. 그걸 가지고 이제 정책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책을 처리한 다음에 이제 엔진엑스로 보내자 결정이 나면 이렇게 보내겠죠. 사실은 저게 제가 점선으로 해놓은 것과 실선으로 해놓은 게 있는데, 저것도 나중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서 일단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엔진엑스의 서비스 주소예요. 그리고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엔진엑스의 엔드포인트 주소예요. 이게 나중에 제가 뭐 다음이 될지 다다음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실리움이 앰비언트 메시지랑 충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좀 더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저 때는 이제 그 엔진엑스 주소를 보내는 거예요. 저 때는 근데 만약에 5번 기준으로 봤을 때 목적지 주소는 엔진엑스 주소예요. 왜냐면은 엔진엑스 주소를 보내도 어차피 노드 2번이 G터널이 인터섹트 하니까. 그리고 쟤도 투명하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드 2번으로 오죠. 노드 2번으로 오면은 일단은 얘는 이제 반대로 그 파드에서 파드가 수신할 패킷을 우리가 가로쳐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드의 수신 패킷은 어디서 조작을 해요? VETH의 이그레스에서 조작하는 겁니다. VETH로 송신하는 거. VETH가 송신함. VET가 송신한다는 얘기는 그게 ETH4가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VETH4의 이그레스에서 패킷을 가로채요. 아까랑 비슷해요. 저기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ETH, 같은 노드에 있는 G터널 2의 ETH5의 피지컬 주소를 바꿔요. 이더넷 주소를. 아까랑 똑같죠, 사실은. 인그레스 A에서 했던 거랑. 그 다음에 이 VETH5로 패킷을 강제로 리다이렉션 시켜버려요. 그러면 사실 이게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거는 수신, 그러니까 송신, 그러니까 저기 EDH4에서 ETH4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저거는 진짜 그냥 그 와이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커널 입장에서는 그냥 VETH로 들어가거나 들어가기 전에 송신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송신 처리를 한 다음에 VETH로 실제로 넣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넣고 나서는 조작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인그레스랑 인그레스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그레스는 실제로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에서 받은 패킷을 처리하는 거고, 받고 나서 처리하는 게 인그레스고, 이그레스는 그러니까 보내기 전에 처리하는 게 이그레스. 그냥 보내고 나서 이미 네트워크 나간 거니까. 저 이그레스가 저 이더넷 디바이스별로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면 커널 하나 커널하면 그러니까 네트워크 디바이스마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게 이그레스 저기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웨이포인트에서 보낼 때 10.88.135.163 목적지 주소로 보냈잖아요. 그러면은 ETH-Z가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목적지 주소 랩을 하면 ETH4로 보내야 되거든. 라우팅이 그렇게 돼 있어, 설정이.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ETH4로 송신을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송신할 패킷이니까 ETH4의 이그레스에서 처리하는 거야. 그래서 송신하기 전에 처리하는 게 이그레스. 그러니까 인그레스는 수신한 다음에 처리하는 거고, 왜냐하면 패킷이 두 번에 처리할 수 있으니까, 개념적으로 봤을 때도. 인그레스는 수신 일을 하고 나서 처리하는 거고, 송신은 송신하기 전에 처리해야지. 이미 송신하고 나서는 처리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그레스에서는 ETH4로 보내기 송신하기 직전에 가로채서 G터널로 전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 노드 연관해서 인그레스 A랑 인그레스 B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그레스 C에서는 그 ETH5 목적 주소를 바꾸고 ETH5를 리다이렉션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인그레스 D는 똑같이 목적지 포트가 얘는 상관없는 포트잖아요. IP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아까 라우팅룰을 마킹해가지고 얘가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포트 번호도 얘가 이번엔 인바운드죠. 왜냐면은 엔진엑스가 수신할 패킷을 가로챈 거니까. 그래서 인바운드 포트로 G터널에서 강제로 포트를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것저것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엔진엑스로 보내야죠, 이번엔. 그래서 엔진엑스로 보내는데 이번에는 저기서 ETH5에 인그레스가 하나 붙어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내보내면 다시 VETH4를 타고 갈 거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짜잘하게 뭐가 있냐면은 다시 ETH4로 왔으면 얘가 다시 G터널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짓이 뭐냐면 G터널에 이그레스에는 그걸 얘는 이제 바이패스 해버려. 이제 G터널 바이패스 하라는 마킹을 해요. 그러면은 이그레스 C에서는 이번에 받은 패킷은 이제 G터널로 안 보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와서 받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ETH0와 VET0가 이제 페어돼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저 두 개 사이에서는 중간에 뭐 패킷을 갖고 장난치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치 하나의 디바이스인 것처럼 동작을 하게 되는 그게 그냥,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게 ETH 연도 그렇고 ETH, 저것도 사실 커널이 관리하는 객체일 뿐이잖아요. 네. 그래서 VETH에 보면 XML 이제 개핏을 저 디바이스로 보내라는 코드가 있는데, 그냥 그게 그냥 결국에는 VETH 연관 IPC가 되거든요. 중간에 이제 곱 하나 두고 이제 받는. 그럼 저 두 개 ETH0와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가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맥 어드레스
그것도 확인한다. 아, 왜냐하면 ETH0이든 ETH0이든 이제 ETH0이든 VATH0이든 받고 나서 어차피 네트워크 스택 안에서 그 이더넷 주소를 확인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둘 사이는 그런 거 관계없이 그냥 마치 하나의 두 개 그냥 그러니까 IPC의 강제로 두 개. 주소. 근데 이제 그건 그냥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일본에서 목적지 이더넷 주소는 VATH0의 목적 네. 이더넷 주소라고 했잖아요. 네. 그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저 사이에서 있는 게 아니고 VATH에서 수신한 패킷을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더넷 주소가 내 주소가 아니면은 패킷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ETH0와 VTH0에는 각각은 이미 네버터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독립적으로 네버터 따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분리된 디바이스는 맞아요. 분리된 디바이스지만 분리된 디바이스는 맞는데 내부적으로 패킷은 내부적으로 약간 이제 서로 이제 주고 받게끔 바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궁금했던 게 노드 제로에서 ETH0를 거쳐서 VH0를 거치고 인그레스를 거쳐서 패킷 조작이 되고 ETH1, 인그레스 B로 가서 이제 패킷이 조작이 된 상태면은 결과적으로 서비스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 프로세스가 있는 거잖아요. 유저 레벨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걔가 자기 포트를 열어서 그 소켓으로 이제 패킷을 받아보려고 할 텐데 최종적으로 올라온 패킷을 까보면은 그 안에 있는 어드레스랑 포트 번호는 제게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서비스라고 하는 프로세스 이거는 읽어보니까 내 포트와 내 어드레스가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플러시 테이블 같은 걸 봤을 때 얘는 어디로 보내야 된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내려보내는 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기서 이번에 인그레스 B에서 목적지 포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전제로 그냥 네. 포트를 바꿔서 올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패킷을 만지는 않아요. 그대로 받아서 패킷은 그대로 놔두고 패킷 수정하진 않고 이제 지터널이 가지고 있는 리슨하고 있는 11.8번의 소켓만 가져와서 거기다 패킷을 조작하지 않고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실제로 거기서 그러니까 소켓이 이제 리슨 소켓이니까 예. 이스테빌리션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소켓의 목적지 주소와 출발지 주소는 다 원래 패킷의 걸 가져와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터널이 그 소켓의 목적지 주소 출발지 주소 다 열어보면은 네. 원래 주소. 그러면 저희가 제 G터널에서 그걸 그 받은 다음에 그 패킷을 가지고 HTTP 버전 2 프로토콜에 그 패킷을 실어서 헤더에 부가적으로 내용만 정보를 거 다시 보내게 되는데 보내게 되는 목적지 주소는 이제 저기 웨이포인트 디폴트 쪽 주소 네, 현재는 그래요.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웨이포인트는 트랜스페런트하게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저 웨이포인트라고 하는 게 아까 전에 네임스페이스 기반의 프록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 네임스페이스 하나가 있고 그 네임스페이스 하나마다 저 웨이포인트가 내가 하나씩 박혀 있는 거고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임스페이스와 필요하면 서비스 어카운트 별로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실질적으로 설명하면은 이제 그 우리가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가 있잖아요. 네. 그 표준화된 이제 게이트웨이라는 리소스가 있는데 게이트웨이를 만약에 디폴트 네임스페이스에 CRD를 넣으면은 그러면 그 걔를 이제 이스디오에서 그 CRD를 체크해서 있으면은 이제 거기다가 웨이포인트 파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왜 여쭤봤냐면 G터널 0에서 결국에는 내가 어딘가에 있는 웨이포인트를 하나 보내야 되는데 그 웨이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 클러스터가 구축이 됐을 때 G터널에는 너의 웨이포인트는 뭐야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건 이제 제가 그냥 데이터 플레인만 설명드린 거고, 네. 보통 우리가 이런 말 때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있잖아요. 네. 컨트롤 플레인은 보통 이제 설정 관련된 정보들이고, 네. 데이터 플레인 이제 그 설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동작하는 것들을 보통 얘기하는데, 컨트롤 플레인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요. 좀 더 얘기하면은 그 ESTO-D라는 데몬이 떠있거든요. ESTO-D라는 데몬에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관리하면서 그게 이제 XDS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보이에 뭔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주입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프로토콜이 있어요. XDS라는. 보통 이제 EDS라고 해서 엔드포인트 정보, 뭐 라우팅, RDS라고 해서 라우팅 정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보들 중에 웨이포인트 워크로드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ESTO-D에서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뭐 자기가 이제 어디 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고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내가 어디다 웨이포인트를 만들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정보를 G터널에다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G터널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그 워크로드, 그러니까 웨이포인트 주소가 뭐뭐뭐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직선을 받았는데 목적지 주소가 만약에 디폴트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디폴트에 속해 있는 웨이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요. 있으면은 웨이포인트 주소로 보내고, 만약에 다른 DEV 네임스페이스, 그러면 DEV 네임스페이스에 뭐 웨이포인트가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분리는 제가 빼고 설명을 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엠보이가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스티오를 한 3년 정도 전에 좀 자세히 보긴 봤었었는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 싶어서 사실은 보다가 일단은 안 봤었는데, 이 스티오가 워낙 많이 쓰니까 사실은. 그리고 생각보다 좀 신규 기능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유지보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알아두면 좋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엠보이 코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볼 필요는 없어요. 엠보이는 사실은 인타는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엠보이는 사실은 내부를 뜯어봤자 별 내용 없어요, 사실은. 정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L7 정책을 처리해주는 딱 그 역할밖에 안 하고, 여기서 얘기한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이 스티오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 더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스티오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컨트롤 플레인까지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제 그 앞장에서 제가 궁금했던 건데, 뭐냐면 IP 테이블로 저희가 그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텍스트로 텍스트로 쭉 입력을 해서 그 구현이라는 단계가 사실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eBPF로 그 과정을 전환한다고 하면은 그 패킷들에 대한 라우팅 정보를 위해서 저희가 코드를 구현해서 넣어야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설정 정보를 지원해야 돼요. 그래서 eBPF 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맵이랑 맵 탭이라는 걸 만들고, 그래서 보통 이제 eBPF는 코드를 만들어서 오브젝트로 컴파일한 다음에 인그레스나 이그레스에다가 삽입하고 오브젝트 자체를, 그 다음에 거기다 우리가 동적으로, 왜냐면 정보라는 건 동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런타임에 계속 업데이트 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디버깅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맵 정보를 지시죠. 왜냐면 코드 자체가 버그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보통 이제 보통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설정부터 보잖아요. 설정이 맞는데 문제가 안 난다면 그 다음에 코드를 지셔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eBPF에서 맵 해주는 맵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원래 이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웨이포인트가 L7을 해주고 지터널이 L4를 해주잖아요. 그렇지. 지금 해준다고 했을 때 아직은 완벽하게 이론적으로는 아닌데 목적으로 추가하고 근데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엠보이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장점으로 내세웠던 게, 원래 NGNX가 되게 유명했었고, 이 리버스 프록시로 내세웠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라이브러리로 모든 어플리케이션 안에 이제 인젝션하는 형태로 나왔다가, 이제 사이드카 프록시 형태로 이제 컨테이너를 사이드카로 두고 이제 각각의 카드에다가 집어넣는 형태로 넣어서, NGNX는 사실 그 네트워크를 한 번씩 타야 되잖아요. 무조건 NGNX 가서 이렇게 거쳐야 돼서 네트워크 성능이 훨씬 좋다. 그래서 처음에 내세웠던 게 성능 퍼포먼스가 훨씬 좋긴 했거든요. 당연한 게 이제 당연히 그 중간에 거치는 거 없이 바로 라이브러리 단에서 처리를 해버리니까, 다 처리하니까 성능이 좋았는데, 다시 이걸 보니까 이제 웨이포인트라는 걸 그냥 NGNX처럼 꺼낸 거거든요. 어찌 보면. 그렇지. 네네. 그러니까 사실 목적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NGNX는 사실은 네트워크 단 프록시가 네네네. 목적이었고, 네. 엠보이는 약간은 이말처럼 약간은 라이브러리 형태로 약간 빌트인하는 형태였죠. 네. 근데 이제 그 빌트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완전 이제 하나의 앱으로 바이너리로 컴파일하는 빌트인도 있을 것이고, 네네. 컨테이너. 그냥 이제 그 사이드카로 인젝션 하는 것도 사실은 빌트인 되는 형태니까. 네. 근데 꺼낸 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저건 네트워크 프록시랑 뭐가 다르냐 할 수 있긴 하겠지만은, 네, 그렇죠. 그래도 여기서 엠보이를 쓸 수밖에 없는 게 네. 통일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티오 뒤에 이제 파일럿이라는 에이전트가 있는데 걔를 통해서 이제 모든 MV랑 통신하거든. 네.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이. 네. 근데 만약에 저거를 뭐 그럼 예를 들면 네트워크 프록시랑 엔진엑스가 더 좋아 예를 들면 네. 그렇다고 해서 저거 하나만을 위해서 사실은 이스티오 뒤에다가 엔진엑스를 왜냐면 엔진엑스는 XDS를 지원 안 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관리 요인상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성능 면에서는 이제 제 생각이 드는 게 뭐 어차피 저희는 L7 프록시만 쓰고 있으니까 L4는 지금 쓰지는 잘 않고 안 있어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는 잘 쓰지는 않으니까 L4만 쓰고 있어서 NGINX랑 이제 성능 면에서의 장점은 좀 사라졌지만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설정이나 이런 게 원래 XDS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인보이를 대체하기 쉽지 않을 거야. 네네. 그냥 그 생각보다 그게 XDS 쪽,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도 많이 최적화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MV를 그냥 쓰는 게 아니고 MV를 한 번씩 랩핑해서 써. 네. 그러니까 이스티오에 뭔가 이제 MV를 랩핑해서 소개하거든. 네. 이스티오 에이전트라고 해서. 근데 그거를 이스티오 에이전트에서 사실은 내부를 MV를 빼고 엔진엑스를 뜯어 교체해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모든 XDS 프로토콜을 이제 엔진엑스가 인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지. 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뭐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네. 그러면 진짜 MV랑 만약에 엔진엑스랑 성능 차이가 어마무시하다. 그러면 뭔가 값어치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지금 뭐 MV는 사실은 이스티오랑 거의 한 덩어리예요. 네. 뭐 뜯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이스티오에서 MV를 뜯어내는 바에는 내가 봤을 때 그냥 이스티오 같은 거 새로 짜는 게 더 나아. 내가 봤을 때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하여튼 요 내용은 뭐 일단은 제가 하여튼 뭐 앞으로 기회 될 때마다 몇 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추후에도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릴 거긴 한데 좀 시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시간 투자를 해서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거예요, 진짜로.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코드도 한번 중요한 포인트들 찍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뭐 사실 제가 원래 이제 쿠버네티스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몇 가지 좀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이제 계속 코드를 분석하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코드를 보다가 내가 뭐 고난이나 이제 영양한테는 많이 얘기했었는데 사실 쿠버네티스 코드는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양은 많지만은 그게 전부 다 약간 상태 관리 관련된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약간은 이게 좀 이게 양은 많지만 그렇게 깊이는 깊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이제 eBPF를 알게 된 거죠. 원래 코너 개발했었으니까 eBPF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우연히 보다가 실륨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난 지금 쿠버네티스 하려고 그러는데, eBPF도 관심이 있었는데, 이 실륨이 딱 그거야. eBPF 메인테너들이 쿠버네티스를 위해 CN을 막는 게 실륨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실륨에 관심을 가졌던 건데, 그냥 사실 그래서 봤던 거예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우연히 시작을 했었었는데, 뭐 그 이후에 우연히 시작해서 하고 나서 봤더니, 제가 이제 쿠버네티스로 그래도 한 4년을 하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일단은 CNI가 제일 어렵고 중요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MSA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되게 쿠버네티스에 사실은 쿠버네티스에서 제일 복잡한 게 사실은 CNI고, 문제가 많이 생기진 않지만, 한 번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게 사실은 CNI.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 좀 시간을 두시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의 성과를 낼 수만 있으면 그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막 관련된 거 보시면서 eBPF 하나만 잘해도 그렇죠. 최근에 이제 러스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eBPF, 러스트도 사실은 나오면서 그냥 요새 트렌드 그냥 기존에 뭐 고나 스칼라나 이런 걸로 돼 있던 것도 다 그냥 러스트로 재개발하는 게 약간 트렌드잖아요, 사실. 그냥 똑같은 아무 추가적인 거 없이 그냥 러스트로만 재개발해도 성능이 되게 좋아지니까. 근데 eBPF가 그래요.
기존에 있던 것들 그냥 EBPF로만 개발하기만 해도 그냥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냥 IP 탭으로 돼 있던 거 EBPF로 바꿔버리고, 뭐로 돼 있던 거 EBPF로 바꿔버리기만 해도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지니까. 그게 트렌드예요, 사실. 그래서, EBPF도 한 봐주시면 사실 그렇다고 딱히 쓸모가 있을까 하는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름 이용해요. 예. 약간 그래서 그 쿠버네티스에서 약간 시스템 레이어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약간 이스티오나 약간 CNI나 이런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쿠버네티스 쓰는 대다수의 약간 시큐리티 관련된 엔진들 약간 그런 것들도 거의 다 지금 EBPF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이다.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